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2차 가해 메카시즘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손혜원 전 의원, 우리 손혜원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폰의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할까? 이 논란만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었어요.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정변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1차 피해 자체도 입증이 안 되고 있는데 2차 피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에서 계속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다 고발해야 되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차 피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2차 가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2차 가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2차 피해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라면 2차 피해라는 말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거에 집중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간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종교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너는 뭐 더럽혀진 혹은 뭐 그 피해 자체를 화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정조를 잃은 여자 취급을 하면서 피해를 받아버리는 이거를 보고 성폭행 피해라는 1차 피해에 이어서 2차 피해라는 것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피해자가 뭐 종조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회의 모습이지 그 어떤 한두 사람이 이루어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가해와 2차 피해라는 건 실제로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했었어요. 그리고 2차 가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찾아보시면 2012년쯤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2012년쯤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2012년쯤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차 피해 사례들은 이제 앞에 말했던 피해자의 비난이나 화관 의심이라든지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 여성이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을 상대했을 때 발생한 것과 일반 사회생활을 했을 때 얻는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에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차 가해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2차 가해라는 개념이 문제를 전도시켜 1차 가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가장 괴로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차 피해라는 이 말은 2차 피해를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소문을 2차 가해라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로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버린 개념이에요. 예. 2차 가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명명한 것처럼 2차 가해 메카시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내 눈에 띄는 기사 몇 개 제목만 갖고 와봤어요. 머니투데이. 비서에게 비밀번호 알리냐? 이 따옴표고, 계속되는 친문의 2차 가해. 친문의 2차 가해. 중앙일보. 이것도 따옴표예요. 여 깡패들아 시장실 침대 없다는데 따옴표.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여기 이제 뭐 누가 댓글을 달았거나 여기 SNS 썼거나 이런 내용이겠죠. 이 새끼들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센 표현을 가져와서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일반화 시켜버리죠. 조선일보 살의 사악 혐오감 다 따옴표로 갈수록 독해지는 2차 가해. 아시아경제 또 따옴표예요. 사과할 기회 안 줘. 언론 플레이. 고 박원순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논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행위.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제 보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 그래서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피해자에 공감하고 뭐 어쩌기 되긴 바란다. 드디어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은 강민석 대변인의 개인 입장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 후에 자기 입장 발표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섣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된 후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스탠스죠. 어제 조국 장관 정도의 SNS가 난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에 있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루 봐야지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을 계속 들어가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김으로써 악용될 소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진짜로 이거 어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어려움에 빠뜨릴 요량으로 어떤 여성이 단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미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언론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말들이 거의 100% 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뭔가 찜찜한데 이상한 데라고 말하면 2차 가해라고 말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악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변호인에 대한 비난도 2차 가해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요. 어느 정도 변호인은요 의뢰인 대신해서 얻어 맞아주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 말대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변호인이 내가 앞에서 나와서 변호인에 대한 비난이 오면 그 비난은 의뢰인한테 갈 비난 나한테 오는 거 거기에 맞서 싸워주는 게 내 일이에요. 내가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2차 가해다라고 말하는 건요. 솔직하게 말해서 수입료 못하는 겁니다. 그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한다든지 나에게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 쳐주고 내 의뢰인을 위해서 항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고 변호사가 있는 건데 변호사가 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건 2차 가해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는 훌륭한 변호사구나. 싸게 모시겠다. 꼭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형사법 전문이잖아요. 내용 중에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성희롱은 어떤 그 말이나 그런 거고 성폭력은 나의 그런 성적인 권리를 침해를 해서 한 건데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민사와 행정적인 제재래요. 그 성폭력만 형사적인 제재인데 지금에 보고 있으면은 그 우리 박원순 시장 그쪽 보면은 완전히 그런 형사 제재를 받을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섣불리 완전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성폭력이라는 단어와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섞었어요. 계속 섞었으면서 도대체 뭐가 피해를 받았다는 건지조차 애매하게 만들고 이 용어가 다 틀리거든요. 성희롱은 정말 말 그대로 감수성의 문제예요. 말 그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 뭐 너 이뻐졌다? 너 살쪘다? 이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이게 성추행, 성폭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추행은 말 그대로 행위가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삽입에까지 가지 않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성폭행은 강간을 순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섞었어 보이니까 도대체 피해자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증거를 경찰에 다 냈다는데 경찰에 내면 자기는 증거 없냐고. 증거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 2차 가해라고 몰아보는데 앞에다 친문을 왜 붙이냐고. 친문인지 니들이 확인해 봤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면서 가장 자극적인 댓글 한두 개에다 따옴표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친문의 2차 가해 내가 본 댓글 중에는 대한민국 언론은 다 기레기 새끼들이라는 댓글도 있더라. 그 야생초 편지 쓰신 황대관 작가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원천 봉쇄해놓고 피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무한 허용하는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더군다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비슷한 얘기 손혜원 의원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유족 피해는 2차 가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언론들이 아무 개념 없이 2차 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의 2차 가해란 말이 저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저랬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혹 제기하지 마. 박원순 시장은 나쁜 사람이야.
진상규명은 우리가 할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언론에 지금 이 아까 말한 제가 읽어드린 것 말고도 각종의 소위 말하면 수구 보수 언론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2차 가해 프레임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엄청 다구리를 때려. 너 나 왜 때려? 라고 물어보면 그 자체를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성계라든지 페미니즘 운동이라든지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도 이 상황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2차 가해라는 표현 하나만 갖고 이 자체를 갖고 뭐 사회에 무슨 유명한 무슨 심리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2차 가해거든요 하면서 아는 척들을 하던데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나면요 이건 2차 가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가족의 아버지나 삼촌이나 오빠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그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잘못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논란은 누가 촉발한 거냐면 고소인 측 변호사가 촉발한 거예요. 확실한 걸 가지고 사람 자체는 공개 안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성희롱 아니냐라고 밝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들끼리만 짬짬짬짬 해가지고 난 더 이상 공개할 게 없어. 그 서울시 진상조사 관련한 것도 다 물리치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갔더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면담했다는 얘기가 가장 정치적 행위라고 난 생각해요. 절차 밟아가지고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기소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을 먼저 만나면 그게 이미 판결에 기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 이걸 논란으로 만드는 과정. 지금의 2차 가해의 모든 원인은 김재련한테 있다니까요. 김재련이 지금까지 정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먹히겠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변호사가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박원순은 그런 사람 아닌데 증거라도 보여줘야 수긍하겠다. 그러니까 2차 가해하지 마. 그러면서 여기에 보수 수구 언론들이 모두 일제히 친문의 2차 가해라고 다구리를 놓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수십 년 동안 편하게 변호사 생활하면서 잘 사실 수 있는데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싸우신 분은요 박원순 시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2차 가해를 논하면서 평생을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오신 분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교묘한 장난질에 제발 속아나지 마세요. 앞에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저거는 무슨 2차 피해니 2차 가해니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 이 라면이라는 가정을 또 갖고 와서 그렇다면 2차 피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 이런 행위가 2차 가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언론에서 그 토론회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그 전문가한테 원하는 단어를 뽑아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나가봐서 알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잘 뽑아내거든요. 걔네들. 잘 보십시오. 그거.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상상을 나래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했겠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논란의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고소장 초안이라고 돌았던 게 사실은 고소장 내용에 상당 부분 접근할 거라고 보죠. 그렇죠. 그걸 인정했으니까. 그쪽에 작성해서 그걸 사실상 엄마가 유출한 그 고소인의 엄마가 유출한 사건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 돌았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증거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증거가 단편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지금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증거라고 내밀 건 비밀 대화 요청한 그 캡처 화면이에요. 하나가 그렇고 나머지는 잘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일상으로 지나가다가 뭔가 말 한마디를 던졌거나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기 좀 어렵겠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가장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투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소위 말해 4년 참았다고 그렇게 외칠 거면 4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유죄로 입증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 이거 사건 박원순 사건이니까 미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면 준비되어 있을 개연성들이 별로 없고 진술이만 의존하게 되는, 시장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해서가 되면 우리들 입장에서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미투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한 걸로 그 사람의 인격살인을 하든 뭐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논란을 잠재우려면 김재련이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이걸 2차 가해라고 막지 말고. 왜 그런 경우 살면서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증거 내놔봐 하면은 증거는 김부선이 그랬잖아.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 미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미투가 왜 시작됐냐. 미투가 시작된 이유 자체가 이게 미투, 이게 처음 외국에서 미투가 시작했을 때 미투에서 나오는 그 범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위였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고통의 호소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번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형사적 범죄가 있기 때문에 미투를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사회 여론이 형성되면 그 사람이 잘잘못을 떠나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데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 미투에 친한 사회가 아니에요. 미투랑 좀 잘 안 어울리는 사회예요. 왜? 그걸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이 돼서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 미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실제 목소리와 피해 사례, 왜 내가 당한 것이 이게 형사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게 내가 피해라고 생각하는지, 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 형사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도 입증도 안 하겠대. 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경찰에 다 냈대. 형사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형사 절차에서 논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개를 해서 여론의 장에 들어왔다면 그 여론의 장의 비판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여론의 장에 들어와서 여론을 만들겠지만 여론이 나를 비판하면 그거는 적이다. 이체가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난 보면 볼수록 시장님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시장님은 그 즈음에 뭐 들어간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이 정보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아파? 우울증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병이거든요.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할 때 우울증과 절피됨입니다. 그 대개의 것들이. 근데 그 어떤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울증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의 가장 신임했던 직원에게 어떠한 징후도 없이 변호사가 붙고 언론사가 붙어서 다 확정된 뒤에 통보하듯이 왔을 때 박원순 시장이 느꼈을 배신감과 그 우울감,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최근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근데 이게 사건이 끝나서 박원순은 우리한테 10년 가까이 준 게 있는데, 아니지, 시장만 10년 가까운 거고 오랜 시간 우리한테 준 게 있는데 우리가 박원순 변호 못해요? 왜? 박원순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 확신이 있는데. 나는 다 확신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고소인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사실은 진짜 알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가 수긍을 할 때 그때 2차 가해가 사라지는 거겠죠. 지들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를 다 2차 가해라고 하면 나는 그거를 메카시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2차 가해 메카시즘. 그런 나가 되면 안 되고, 다행히 문 대통령이 그 고소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서
진상이 밝혀진 뒤에까지 메시지를 미루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문 대통령 나름대로 그냥 깊이 사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례적인 메시지 하나 내고 말면 되는데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 의원들한테도. 박원순 시장이 기본적인 형사적으로 보면 유죄라는 걸 확정시켜 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회에서도. 어떤 공평한 이야기를 해야죠. 돌아가시는 분의 말이 없다고 무조건 피해자를 위로한다. 진상은 밝혀져야 된다.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 지지자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는 믿고 있지 않거든요. 왜? 증거가 없거든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내 편. 저 민주중의 모든 우리의 리더나 하우스는 내 편이고요. 그분이 지금 솔직히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재는 뭐냐면 모든 언론들이나 기레기들은 박원순 시장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있고요. 가족들까지 공격해요. 아직 가족들은 솔직히 그런 게 심정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섣불리 왜 말을 안 하냐면 가족이나 거기에 관련된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그 심정을 알고 나중에 여러분들 부탁하시면 시간이 흘러서 모든 거가 밝혀질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낫고 아직까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우리 내 편이에요. 내 편.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대화를 할 때 박원순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천불나지 않아요? 화납니다. 화나. 지금은 박원순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재밌는 금요 시사 방송 마치고요.